황혼의 사색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분 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다가도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되고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게 남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하는 서운함과 저 사람은 왜 늘 저럴까 하는 답답함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사실 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파도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바닷속 흐름이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보며 성격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격 문제와 감정 처리 방식의 문제는 다릅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본질이지만 감정 처리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고 굳어진 패턴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화를 내야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를 자주 내는 모습 뒤에는 그 사람만의 상처와 습관,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노 많은 사람들의 숨은 패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대를 고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참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패턴을 알고 나면 우리가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노 많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시니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써보시고 다음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화는 성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얼마 전 한 이웃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유독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조금 늦게 했다고,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다고,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분이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셨고 은퇴 후 생활비 걱정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화는 늘어났지만 정작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에버릴은 분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화를 낸 경험을 기록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노는 좌절감이나 무력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이 진짜 느끼고 있던 감정은 두려움이거나 불안이거나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너무 취약해 보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으로 바꿔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는 다른 감정을 가리는 2차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짜증을 내고, 무섭다고 말하는 대신 소리를 지르고,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경보음이 울리는 기계를 보며 기계가 시끄럽다고만 생각하고 정작 경보의 원인을 살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폭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언어다. 화를 내는 행동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할 다른 언어가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화를 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 뒤에 숨은 아픔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그 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가 전하려는 신호를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화가 나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 하고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상대의 화에 덜 흔들리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화는 성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의 성장 배경. 한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친구는 모임에만 나오면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날씨가 덥다고,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조용히 있으면 존재감이 없었어. 뭐라도 불평해야 관심을 받았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친구의 행동 패턴이 이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제안한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는 관계가 평생의 감정 패턴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감정 표현 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야만 반응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분노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슬프다고 말했을 때는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운다며 무시당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을 때는 부모가 달려와 관심을 보였던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을 알리려면 크게 화를 내야 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분노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배운 전략이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화난 얼굴의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분노를 정상적인 감정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늘 화를 내셨는데 별일 없었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분노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세상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도록 학습되어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위협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실수도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우리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화를 다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상처와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을 만든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화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분노 많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 며칠 전 한 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어떠니? 하고 물으면 괜찮다고 짧게 답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고 하면 엄마는 몰라라며 방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시걸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편도체 납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중추인데 위협을 감지하면 순식간에 활성화되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쉽게 말해 화가 나면 생각하는 뇌가 꺼지고 반응하는 뇌만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분노 많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위협이나 비난으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라는 질문은 그 사람에게 너는 문제가 있어라는 공격으로 들리고 진정해라는 말은 너의 감정은 틀렸어라는 무시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언어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노 조절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화난다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섭섭하다, 불안하다, 무시당한 것 같다와 같은 구체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불편한 감정이 화로 뭉뚱그려져 표현되고 대화는 늘 같은 패턴으로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어 기제의 작동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안한 방어 기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면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고 대화는 점점 엇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잠깐 미친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설득하려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배를 띄우려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타이밍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때를 골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 많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다른 문을 찾아 두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 1위. 이웃 중 한 분이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예민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도 괜찮아요 라며 쌀쌀하게 대하고 힘들면 도와줄게라고 하면 됐어요 라며 거리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오해를 사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이제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하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이론에 따르면 대화의 첫 문장은 상대방의 방어막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문장에서 비난이나 판단이 느껴지면 상대는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첫 문장이 안전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면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황금 첫 문장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됐어. 이 문장의 핵심은 관찰과 감정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당신 요즘 이상해와 같은 판단이 아니라 내가 본 것 표정이 안 좋아 보임과 내가 느낀 것 걱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것을 아이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대신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면 당신은 왜 맨날 화를 내?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걱정이 됐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느낌 대신 걱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 마음을 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방어막을 높이지는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문장을 말할 때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 표정, 타이밍 모두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지금 막 화가 난 상태라면 이 문장조차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조용한 순간, 편안한 공간에서 이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첫 문장 이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해줘. 이 문장은 책임 나누기의 기법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들으면 상대가 자신의 편이 되려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여는 초대장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딸이 엄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요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불편해 보여서. 내가 몰라서 그런 거면 말해줘. 그러자 엄마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엄마가 요즘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복잡해서 그래. 이 문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면 조금은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말해줘라는 표현은 내가 원하면 말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라는 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 대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황금 첫 문장은 바로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장들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쌓여서 언젠가는 더 큰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 3에서 5.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 험담을 하고 세상 불평을 늘어놓아서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멀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죠. 앞서 두 가지 황금 첫 문장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장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들은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효과적인 대화 시작법들입니다. 황금 첫 문장 3. 지금 이야기할 시간 괜찮아?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협상학 연구소의 윌리엄 유리 교수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시간 괜찮아? 라는 질문은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화가 난 사람,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지금 그런 얘기하기 싫어라며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허락을 구하면 상대는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라고 하면 상대는 방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 아니면 나중에 편한 시간에 할까?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받았다고 느끼며 더 협조적이 됩니다. 이 작은 배려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황금 첫 문장 4.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 문장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방어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라며 그들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이럴 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장 문제로 짜증을 내며 집에 왔다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과하다거나 틀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 자녀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더 방어적이 됩니다. 황금 첫 문장 5. 나는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이 문장은 선의의 표현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종종 세상이 나를 적대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나는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위협과 안전을 구분하는데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고 느끼면 뇌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되지만 상대가 나를 돕려 한다고 느끼면 뇌는 협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나는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주 화를 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화가 나는 게 이해돼. 그런데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건 내가 괜찮았으면 하는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조금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더 강하게 대응하려 하면 관계는 더 깨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첫 문장으로 다가가면 그 강한 방어막에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황금 첫 문장은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작은 열쇠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관계에 따라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고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장들을 사용한 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작은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틀 수 있습니다. 6번째,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첫 문장의 위험성.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유독 예민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물어본 건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죠. 대화를 부드럽게 여는 황금 첫 문장이 있듯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첫 문장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부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4가지 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묵시록의 4기사라고 불렀는데 이 4가지 패턴이 대화에 나타나면 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험한 첫 문장 1. 당신은 맨날 그래. 이 문장은 일반화의 함정에 빠진 표현입니다. 맨날, 항상, 절대, 한 번도 같은 단어는 상대를 한 가지 특성으로 규정해버립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 당신은 맨날 화를 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공격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정한 틀에 가두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틀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차분한데 요즘 유독 힘들어 보여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첫 문장 2. 진정해.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상대를 자극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진정해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감정은 과하고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라는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더 흥분하게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진정하라는 말을 들으면 뇌의 반항심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대신 지금 많이 속상한가 보네라고 감정을 인정해주면 상대는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위험한 첫 문장 3.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문장은 피해자 되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상대의 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대화의 첫 문장으로 사용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피해자 역할을 가져가려 하면 방어적이 되거나 더 공격적이 됩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권장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요즘 마음이 무거워처럼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첫 문장 4. 왜 그렇게 예민해?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예민하다는 말 자체가 너의 반응은 과도해라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낍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는 트라우마 연구에서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신경계가 항상 경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예민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아파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네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체를 거쳐라. 진실인가, 선한가, 필요한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화의 첫 문장은 특히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진실하더라도 선하지 않으면, 선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위험한 첫 문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답답함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템포 늦추고 이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악화시킬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상대를 존중하는 첫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그래도 반복되는 분노. 그땐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분이 오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함께 살던 성인 자녀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자녀는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가족 모두를 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고 상담도 권유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독립을 권유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1년이 넘게 걸렸고 지금도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를 넘어선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가 개발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BT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과 선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선택일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민감한 주제는 피하거나 만날 때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더 어렵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긴 대화 대신 짧은 안부만 나누는 것도 거리두기의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독성 있는 관계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선택 2. 경계 설정하기. 경계 설정은 이것은 허용되지만 저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화를 낼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나는 대화를 중단할 거야.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경계 설정이 효과적이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참고 다음번에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또 참으면 상대는 경계가 없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 상대는 점차 그 경계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와 존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택 3. 전문가의 도움받기. 어떤 분노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라도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은 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대처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 4관계 재정 이야기. 때로는 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형식적인 관계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매일 챙겨줘야 하는 관계에서 가끔 안부를 묻는 관계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분노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끈끈한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8번째, 화를 이해하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화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참다가 폭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화가 사실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화로 표현했던 거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남편의 화에 덜 상처받게 되었고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한다고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해졌어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의 첫 번째, 힘 덜 상처받게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화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서적 성숙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저 사람은 지금 힘든 거구나. 이건 나에 관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화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 덜 다치게 되는 것처럼요. 이해의 두 번째, 힘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의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반응하는 대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지만 대응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 우리도 따라 소리를 지르는 것은 반응이고 침착하게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대응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이해하면 그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상대의 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의 세 번째, 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파괴됩니다. 한쪽은 상처받고 다른 쪽은 죄책감을 느끼며 서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화를 이해하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정당화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가족 치료 전문가들은 수용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상대가 그런 사람임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대가 낮아지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 상태가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의 네 번째, 힘,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하지만 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나는 저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마음을 챙기고 내 평화를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장 어려운 일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기를,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바람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와 상대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화를 정당화하거나 참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화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유를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숨은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화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신호였고 그 신호 뒤에는 표현되지 못한 불안, 두려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며 분노가 어떻게 습관이 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부드럽게 대화를 여는 방법과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위험한 말들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의 분노를 고쳐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거리를 두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화를 이해하면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대응하고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화를 정당화할 필요도, 그렇다고 혼자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마음이 힘드십니까? 누군가의 화 때문에 움츠러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화를 자주 내며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지만 작은 이해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를, 평온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사색이었습니다.